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올해 예정된 연준의 첫 번째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초부터 주가가 급등했던 만큼 올해 첫 회의 결과에 따라 주가 양방이 갈릴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첫 페드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달랐던 만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연초부터 워낙 세게 달려왔던 탓일까요? 오늘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송 전에 홍 앵커께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우리가 예금 금리 한 2배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마다 목표 실현율대로 해서 차익을 실현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역시 미국도 그런 모습이 좀 오늘 나타나서 올해 들어서 사실 여러 증권사들이 전망과 달리 이런 좀 숨가쁘게 달려왔죠. 좋은 쪽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다우존스 지수는 좀 상대적으로 경기 문제 때문에 2.5% 상승했습니다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 정도 올랐거든요. 우리 코스피도 어제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는 한 12% 정도 이렇게 올라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대체로면 예금 금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금 금리가 한 5%대니까 2배 정도면 10%대니까 사실 차익을 실현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인데요. 역시 미국도 첫 FOMC에 지금 금리 인상 폭도가 설왕설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기록했던 사람이 차익 매물이 실현되면서 3대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대 주가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이게 차익 매물의 실현이지 거기에 경기 침체나 그다음에 뭐 실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인과관계에서 보면 특별히 이렇게 차익 매물인데 이 주가 하락을 설명을 나가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좀 들려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차익 매물 실현이다. 3대 주가. 그런 과정에서 오늘부터 미국의 사실 첫 FOMC 회의죠. 첫 회의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아주 갈림길에 있으니까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인플레를 강조하기 위해서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재확인될 때는 연초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피벗에 대한 기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출현되면서 한 10%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 10%는 월가에서 보통 조정할 때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10%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월가에서 보통 10% 룰이라 해서 그걸 붙인 겁니다. 그리고 피벗의 의지가 다시 한번 재강조된다면 지금 1월 효과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1월 FOMC 회의 결과가 굉장히 정치적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가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굉장히 경계선에 있죠. 그렇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100 레벨, 오늘 조금 해서 102까지 갔습니다는 100 레벨을 붕괴하느냐 이 여부. 그다음에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00달러 되니까 상징선이 있는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래서 상징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주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은 어제 이진호 소장께서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면 과열 좀 이게 소지가 있습니다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주가도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비단 주가뿐만 아니라 금값, 그 다음에 이렇게 달러 가치, 그리고 채권각, 그리고 이런 것이 결정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된다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미국 증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빠졌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전일 국내 증시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이었던 거는 원달러 환율이 9개월 만에 벌써 1230원대가 깨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는 국내 주가도 차익 매물이 이렇게 실현되면서 사실 주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는 조정 한 30포인트 이상 받았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는 주가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도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수 규모가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해서 매입세를 보였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도 붕괴돼서 저기 정 PD께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해서 1227원대, 1230원대가 붕괴되다 보니까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시각이 어제 많았습니다. 사실 그 1227원이니까 작년 말부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 진입할 수 있습니다. 1100원대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가 지금 가시권에 온 상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은 특별한 의미는 둘 필요는 없고요. 그 3단계 지표상으로 한번 그림을 시청자분한테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서 PD께서 서 작가께서 이렇게 되는데요. 요 3단계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분이 잘 아시고 익숙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 3단계에 작년 10월 초에 1448원에서 어제 1230원대에 붕괴되고 1227원대에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특별히 차익 매물 실현 이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1227원대에 들어오는 것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상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자,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 문제가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여질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27원은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이라든가 환율 구조 모형이라든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그 원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1235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1227원은 우리 적정 환율 수준보다 좀 이렇게 낮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고평가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외환 당국에서 보면 작년 10월 초에는 1,448원, 무슨 세종대학교 무슨 교수님은 2,000원, 뭐 1,600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차익 매물 좀 실현해 주십사. 추가적으로 달러를 사지 마시고 오히려 1,448원일 때 차익 매물을 실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원달러는 이제는 적정 수준보다 그때 상황과 정반대로 돼서 고평가 수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연금과의 스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이 잘 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제를 이렇게 스텝진 차원에서 총괄하고 있는 최상목 수석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리드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 국민연금과의 스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급을 좀 많이 그때그때해서 잘 조정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환율 문제는 정책 당국이 어떤 포지션을 지느냐 하는 측면을 기업인 중심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정책 당국에서 보면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페드도 굉장히 시장에 먹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당국은 입장을 주의하더라도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는 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좀 낮게 설정하고 수입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환율을 높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환율을 중간에 가져가면 둘 다 환차익이 발생했게끔 그래서 근로자에게 특별 보너스를 좀 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외화를 운영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페드가 이제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FOMC에서 만약에 연준이 이 매파적으로 나서더라도 이 시장이 글쎄요 연준을 따라갈지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계속해서 고민이 있었죠. 작년에 그 3월서부터 작년 12월까지 상당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0.25에서 4.5%를 그야말로 1980년대와처럼 몰코 방식으로 굉장히 빨리 올렸죠. 그러면 금리가 올릴 때 금리 인상 효과를 좀 누리려면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 금리는 보이는 금리고 기준 금리는 정책 금리 보이지 않는 금리거든요. 시장 금리가 자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걸 결정하는 금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기준금리 올릴 때 시장금리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애초부터 사실 이 금리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분데 페드가 시장에
주도적인 신뢰를 주지 못했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실망감이 돼서 지금 상태에선 그린스펀스 꺾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그린스펀스 꺾기는 잘 아실 겁니다. 예. 2004년에도 그때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서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는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렸지만 거꾸로 지금처럼 시장 금리가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예. 왜 그럴까? 그때는 시장의 신뢰는 앨런 그린스펀처럼 신뢰가 높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미국의 그 국채 매입으로 인해서 자, 시청자 여러분, 중국의 국채 매입하면 국채 가격 올라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장 금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인플레 거품을 부동산 거품을 더 증대시키면서 2008년, 2009년 서프라임 사태인가 리먼 사태를 낳게 했던 요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중국의 국채 매입이 아니라 사실 인플레 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에 실망시켰고 그다음에 자 미국 연준에서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사실 체감적 경기가 작년도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비해서 시장이 커졌으니까 왜냐하면 금융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예. 커졌으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국채 금리가 4.5% 된 데도 불구하고 오늘 10년물 금리가 3.5%입니다. 예. 저게 원칙적으로 보면 4.5%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5%니까 저 홍앵커 입장에서도 예. 지금 고민이죠.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 거꾸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고민이죠, 고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1월 FOMC 보면 자 시장금리가 제대로 올랐다면 지금 상태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0.25%포인트 가야 되는데 기준금리 올리는데 시장금리가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인플레를 잡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를 잡아야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 시카고 패드라든가 일 때는 0.25%지만 아직도 0.5%포인트 정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매파들의 시각이거든요. 예. 파월이라든가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올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 시장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의 고민 사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뭐든지 신뢰가 깨지면 고민은 그것이 CEO든 간에 뭐든 간에 고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아마 미국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첫 연준이 회의를 앞두고 가장 고민이 이 고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고민이 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페드와 시장 간의 동상이몽이라고 할까요? 괴리가 점점 커지면은 페드 입장에선 좀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부를 던져야죠. 예. 그러니까 1월 회의가 관심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장에 질질 끌려갈 것이냐. 예. 그럼 질질 끌려가면 자 작년 3월 이후서부터 시장에 FOMC가 이런 견해를 두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은 정말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신뢰가 깨지는 문제죠. 그렇죠. 페드 입장에서는 1913년 이후에 가장 전통은 시장의 저울질에서 시장과의 소통을 가장 잘하는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전통이고 하나의 강점이었었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게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항상 틸레마 고민이 이게 언제서부터 있습니까? 작년에 그 8월서부터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게 계속 거론되어가 있는데요. 질질질 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틸레마 보통 경기라든가 인플레든가 금리, 기준금리 간에 서로 트레이드 관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지금 작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요. 지금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 물가를 우선하면 경기 침체가 대대는 에클스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경기를 우선한다 하면 물가가 잡히는 상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재발하죠. 이게 1980년대 몰커 실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양자를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 이 양자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 파월 의장에서 소심한 법률가답게 이것을 과감하게 베팅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장의 신뢰가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월가에서 보면 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전부 100% 것이다. 예. 저도 그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은 아닙니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주가가 나스닥이 11%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예. 의외의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다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 쪽에 좀 0.5% 가감이 된다면 주가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10% 룰 돼서
반드시 10% 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는 10%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이은캐스랑 홍익화랑 같이 했다 보니 지금 분위기가 달리 앞으로 주가가 S&P가 3천까지 갈 수 있다. 지금 4천이 그런데 3천까지 갈 수도 있다 하는 자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대로는 가지는 않겠습니다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 이 부분이 좀 우려될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판단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페드가 2012년에서부터 양대 목표, 듀얼 맨데이터가 전통적으로 설립 이후에 가져가 있던 인플레이션 안정에 2012년서부터 고용 안정 부분을 첨가시켰지 않습니까? 이 판단 대목에서 어디가 지금 부족한가 하는 걸 판단하면 의외의 결과를 한번 점쳐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가는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6.5%, 그다음에 기대 심리가 지금 5%, 그리고 나머지 뭐 PC라든가 뭔가 하면 전부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플레 타겟팅 선이 2%보다 전부 높은 수준이죠. 또 잠재적인 인플레 타겟팅 선은 3% 전부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물가는 잡히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가 목표선에는 다 웃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고용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문제는 성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게 작년 4분기 성장률이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2.9%니까 미국의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 1.75%거든요. 이거 1.75%에 비해서 작년 4분기 성장이 2.9%니까 오큰 법칙에 인플레 갭이냐 디플레 갭이냐 하면 인플레 갭으로 발생해서 1% 이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미국의 NBER의 사실 2분기 연속 추이로 봐서 경기 판단한다고 본다면 작년에 그 3분기가 3.2%, 그다음에 작년에 4분기가 2.9%다 플러스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어떤 분이 작년 4분기에 3.2%인데 그다음에 그 4분기에 2.9%면 경기 둔화다. 잘못된 겁니다. 전년 동기 방식일 때는 그건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일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 절대 규모는 커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베이스 이펙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뿐이지 정기비 연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경기가 커지는 거죠. 근데 성장률이 단순히 3.2에서 2.9% 통계 방식을 따르지 않고 경기가 둔화된다 하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은 경기가 문제가 없다는 수준이죠.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게 3.5%. 이번에 그러니까 1월 달 발표가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하겠습니다는 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5든 3.6이든 3.7이든 페드가 추정은 완전 고용. 그렇죠. 그러면 지금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서 완전 고용은 달성했다. 근데 물가는 안정이지만 목표선에는 아직도 웃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 안쪽에 베팅을 한다면 사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월가 입장에서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의외의 변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전부터 사실 페드 회의 결과에서 좋은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악재가 있으면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때는 차익 실현부터 하는 겁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요. 그것이 어제 국내 증시에 그다음에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진단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페드 보드 멤버들이 비둘기파 쪽으로 많이 대거 교체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새로운 변수 중에 하나가 금리를 결정하는 보드 멤버가 교체되는 게 주식 투자 입장에선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하는 던점의 그렇죠. 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작년에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게 세인트 루이스의 블러드 청교죠. 그렇죠. 이번에 사실 그 18명 멤버는 들어옵니다. 근데 금리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블러드 청재가.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권의 보드 멤버는 탈락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을 주도했던 로레타라든가 에스터 조지 같은 사람도 교체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일전부터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울스비라든가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패트릭 하커죠. 저게 패트릭 하커의 가운데 점이 좀 빠졌습니다. 이게 요쪽에 패트릭 하커 다음에 로리 레건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로리 레건 이런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번에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지난 주말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는 사실 브레이크아웃 전에 비둘기파랑 그다음에 매파간이 아주 실랑이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1월 회의에 이 사람들이 보드 멤버가 교체가 될 때 지금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을까? 그것이 1월 FOMC 회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최근 들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디폴트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드의 역할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일전에 미국에서 국가부도 증시에서 보면은 이러한 인플레든가 한 곱이 넘었을 때는 국가부도 관련해서 주목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쪽을 이제 미리 점검해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때 당시에 좀 먼 얘기해서 그런지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지금 오늘 이현 캐스터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름철에는 본격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국채 연방부채 한도가 지난 19일 기준으로 현재 꽉 찼습니다. 꽉 차기 때문에 공화당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절대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가 이거 가지고 다시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스 메카시 지금 트럼프 키즈라 하는 하원 의장과 같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디폴트가 되느냐 디폴트가 되지 않을 때 차선의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좀 같이 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화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연일 국채를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자 금리 원리금 상환비에서 받은 정도를 조이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문제를 갈 때 사실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저렇게 연방부채 한도가 걸려 있으니까 바이든 정부 입장 또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당신도 어렵지만 페드 입장도 어렵지만 좀 이번에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비둘기파로 교체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페드의 역할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페드 역할은 이렇게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긴축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정이 꼭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또 이번에 이렇게 예상대로 0.25%포인트 나오지 않겠냐. 이 기대가 10% 조정과 함께 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결정대로 하면 10% 앞으로 1월 효과의 랠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첫 번째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오히려 재정 사이드의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네요. 네, 재정이 어려운데 연방부채한데 파월 의장은 본인도 지금 인플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쉽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사실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렇게 교체한 상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카시라든가 파월이라든가 내년에 대선을 이끌고 있는 앞장에선 정체성 문제에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인플레를 잡아야지 본인의 신뢰가 되니까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권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 재정 역할을 좀 해야 된다 하는 입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재정의 역할 측면에서 지금 앨런이라든가 이런 연방부채 한도라든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보면 이 문제만 정리가 되면 앨런 입장에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을 우선한 쪽으로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고비가 넘길 경우에는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좀 굉장히 낙관적 분위기에서 우리 홍 앵커께서도 좀 여러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 좋은 말씀을 해서 감사합니다는 표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시청자를 이해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재정 사이드에서 좀 역할이 필요한데요. 쉽지만 않다. 근데 고비만 남겨주면 사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때문에 성장을 우선한다 본다면 증시는 올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일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연방부채 바이든과
권력 서열의 명목상으로는 3위지만 예. 해리스가 잘 못하기 때문에 2위에 해당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2인자에 해당되는 사람, 1인자에 해당되기까지 협상하는 문제를 내일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